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요즘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영남권 중진의원 윤핵관을 직접 겨냥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자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면 혁신위 해체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임명 직후 희생을 강조한 데 이어 이달 초엔 당내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 4,200명이 모인 산악회 일정을 SNS에 올리며 거리를 뒀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불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 활동을 접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선 일찍 혁신위를 셧다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특단이 나오죠. 실제로 혁신위 내부에선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력을 잃는 것보다 활동을 조기에 접는 게 낫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60일로 다음 달 24일까지지만 당이 호응이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 주쯤 해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이번 주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렇다면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이번만 잘 버티고 잘 기다렸다가 넘어가면 이른바 윤핵관 영남권 의원들이 승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때를 놓쳤다가 나중엔 아예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자, 국민의힘 상황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알려져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과 따로 재판부가 쟁점이 달라서 별도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면서 내년 총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를 한다. 자, 위증교사 사건은 대부분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다. 그래서 금방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도 위증교사만큼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 재판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같이 하면 그동안 논리대로 같이 했다면 이건 한 3년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총선 직전에 나올지 아니면 총선이 끝나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증교사 사건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하기로 한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 재판부는 이 위증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 부분이 아예 사건 쟁점 및 구조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가 다르다. 네, 우선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뤄졌던 범행이고요. 반면에 대장동 위례 백현동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사건 시기와 내용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진성 씨도 기존 재판과 병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김 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일 뿐인데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이 요구했던 단독 재판부의 재배당은 하지 않고 현재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법원의 결정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법 정의상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그 병합
내지는 분리해서 재판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재판의 주범은 김진성 씨입니다. 예. 우리 헌법 27조 3항은 누구나 어떤 국민이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예. 또 특히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의 경우에도 본인의 법익을 위해서 빠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4단계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합의부와 단독부 배당에 있어서 합의부에 배당됐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의부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3명입니다. 단독부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언제 합의부에 배당이 되는가? 이것은 이제 주로 범죄 혐의가 무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1년 이상 혹은 30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는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합의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위증이나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것이 왜 합의부에 배당이 됐는가? 예. 그리고 둘째는 합의부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대장동 등 재판이 열리고 있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수 체제 하에서 중앙지법원장이 된 김정중 법원장이 이를 배당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그 재판에다가 병합하라는 뜻이 아니냐,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병합을 놓고 공판기일을 따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걸 병합할지 따로 할지 그냥 결정하면 될 것을 따로 어저께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 10월 16일입니다. 어제가 11월 13일이죠. 예.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제 그 선고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을 병합할지 따로 선고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열린 결말로 놔뒀습니다. 그래요? 선고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서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신속한 사법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올바른 판단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요,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위증도 이런 위증 사건은 처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예. 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더 증폭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 구조인데다가 쟁점이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자백을 했어요. 위증했다고. 자, 뭐라고 자백을 했느냐? 난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나와 있습니다. 그 녹취록 공개가 됐었죠. 한번 보시죠. 자, 그 당시에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해요. 그 사건, 그때 사건,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잘해달라. 전 잘 모르는데.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전 모르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모르는데 저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런 사실은 기억 안 나는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정치적 배경이라 이런 단어를 막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나한테.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내가 변론 요지서까지 아예 써서 한 장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증을 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저렇게 들었다. 거기다가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주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요.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3개월이면 충분히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재판이 오래 걸리는 건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을 오래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증인 2~3명만 불러도 신문하면 한나절이 다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 재판 그리고 당장 아직 판결이 안 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만 해도 증인이 수십 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위증교사 사건은 부를 증인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비서관 사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제3의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 기일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이고 당사자인 김진성 전 비서관은 내가 처벌받겠다. 나 교사받고 위증한 게 맞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길게 신문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증거 나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과 텔레그램 파일 등이 나와 있고 나는 교사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만 듣고 나면 바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1심 선고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 전에 3심 확정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대선 출마도 어려워지나요? 만약에 유죄라면? 만에 하나 다른 판례처럼 금고형 이상의 뭐 집행유예 정도만 나오게 되더라도 그게 대선 전에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 1심 선고만 나와도 이대로 3심 가면 대선 못 나오는데 우리가 이재명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갖은 노력을 다해서 총선 전 1심 선고를 막기 위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떤 사건이든 재판부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선거법도 빨리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위증교사도 빨리 안 나오고 있고, 그쪽에서 먼저 판결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다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딱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판결이 판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둑이 무너지듯이 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이 재판부에서 부담감을 덜고 유죄 판결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재판부도 사람이니까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저희의 전망인 것이고 사법부가 좀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있어서 준엄하게 추상같이 꾸짖기도 하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법부의 능력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담당하는 판사들 보면 내년 2월에 법관 정기 인사 때 나 그냥 다른 부서로 발령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판결 내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예. 이런 모습을 많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누명을 쓴 거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사칭 조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말은요,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아까는 위증교사, 위증한 게 맞습니다라는 김진성 씨의 입장에서 들어왔다면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모르겠는데, 몰라, 왜 몰라,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래도 잘 모르는데, 답답하네 이 사람. 자, 기억이 안 난다요, 기억이.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삼은 거잖아.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해달라고 한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증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부탁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내가 어떤 타인에게 거짓말을 시켜야지 사실은 위증교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워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줘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수행비서관 같은 경우는 김병란 전 그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이재명 지사를 수행했던 그런 비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과 그렇게 깊은 친분이 있지도 않고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을 뭐 유도하고 거짓말을 증인으로 서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뭐 유도를 했는가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가 그때 거짓말을 하라고 압박이나 위압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라고 한 게 중요하죠. 근데 또 다른 당사자가 있어요. 그때 그 전화할 때 옆에 전화할 때 그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실제 전화는 PD가 했거든요. 요때 전화를 했던 PD는 이런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진실은 뭐냐? 이 판결문 1심, 2심 대법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장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걸 그대로 KBS에 틀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하냐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저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 자, 물론 뭐 위증죄의 그 어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증이라는 게 판사를 속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형량이 높다고요. 네, 형법상 위증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볍지가 않은데요. 대법원 사법연관 등에 따르면요.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이 법원이 위증 사건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위 대표의 위증교사로 실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재판을 지금 2번 받는데 3번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당내 장악력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감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보통은 인재위원장이 있고 인재영입위원장은 본인이 잘 안 맞는데 인재영입위원장에 인재발굴위원장, 영입은 바깥에 있는 사람 데려온다는 거고 발굴은 당내에 있는 사람들 쓴다는 건데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지 내가 아니까 내가 이번 총선 때 고려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안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돌려서 보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다 이거 당내에서도 친명만 내년 총선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 아니야?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뻔연히 사실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당이든지 간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체를 삼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박은식 의사 그리고 장애인 보디빌더인 김나윤 씨 등등 해서 아주 참신하고 또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그에 비해 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했어요. 본인은 감투에 대한 욕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지금 여기에 간사의 김성환 의원 한 명뿐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뭐 위원들도 대부분 그 지도부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또 인재 영입의 방식 역시도 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이라 쓰고 소위 그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투표 방식으로 인기 투표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공천에 이렇게 강한 입김을 불어넣게 된다면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은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친명 체제가 강화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친명 아니면 공천받기도 힘들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비명계에서는. 비명계도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새를 불리자. 안 되면은 집단 행동이라도 하자. 이런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2월 초까지 민주당이 남아서 시원하게 이 당의 결함과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고 바로 세우는데 하여튼 당은 나갈 거냐 좀 복잡합니다. 행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이 어느 정도 있는 의원들이 한 5명 돼요. 자,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 등등이 거론이 되면서 모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이 합류를 한다고요? 네, 기존에 이상민,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의원 이외에 윤영찬 의원도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탈당을 시사하며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어제 비공개 모임을 갖기도 했는데요. 현재 추가 구성원을 모집하며 새를 불리고 친명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 예정입니다. 공동 성명에는 친명 일색 사당화에 대한 비판과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 등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은 당의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주류 대표에 총선 공천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칙과 상식인데요. 자, 그동안 저분들 현수막에 머리에 수박 씌우고 그동안 참 마음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인데 결국 저분들이 이제 뭐예요? 자, 정은혜 전 의원님, 네. 지금 총선 앞두고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저 5분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얼굴에 현수막에 어떤 메시지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좀 극성이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오히려 갈등이 민주당이 더 단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속도를 더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인재위원장 이런 것도 방금 비판을 좀 하긴 하셨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시던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인재 영입을 직접 했었고 당내에서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무엇이냐. 영입 인재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당내에 이미 있는 기존의 육성 인재를 키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수면 위로 그 갈등이 드러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단합이 돼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저는 한 단계라고 봅니다. 예, 역시 정치는 참 방어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방어 측면에 얘기했는데 쉽게 공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분화의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매번 총선 때마다 있어 왔던 일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 행동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건 이재명 대표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갈등은 의외로 쉽게 봉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상 비명계를 향해서 싫으면 나가라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에요.
키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원칙과 상식에 모인 비명계 분들이 우리 당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하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분들이거든요. 어허, 예. 조금의 어떤 타협책만 내밀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조차도 인재위원장 셀프 임명으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데 결론은 저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총선 앞두고 각 당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근데 총선과 대선의 차이점. 대선은요,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희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총선은 내가 지면, 내가 출마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한테는, 정치인 개인한테는 대선보다 오히려 총선이 더 중요합니다. 아, 내가 떨어지는데 남들 많이 당선되면 뭐 하겠느냐. 이런 기초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끝까지 내 자리는 내놓지 못하겠다, 나와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다면,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 윤핵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주말 대형 버스를 무려 92대, 버스 92대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회원 4,200명, 그 많은 산악회 이 회원들과 행사를 했다라고 알렸죠. 본인 스스로 알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 요거 봐라. 드디어 세를 과시하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행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들어가십시다. 네. 사상 노후원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돼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묻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 특유의 화법으로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그 앞에 앉은 분들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자, 저 장면 이렇게 공개까지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그 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지키겠다, 여기에 출마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만약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게 될 경우에 본인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겠죠. 나는 당을 위해 희생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상구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지역을 알고 있고, 저도 2004년에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그 뭐 선거를 하면서 막 율동하고 이러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산악회가 1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그 카운터파트죠. 그 상대방인 민주당의 배재정 지역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뭐 정치 입문 15주년 뭐 이런 의미로서 그런 뭐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방금 그 영상에서도 뭐 사상의 노후 지역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사상구가 정말 발전해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을 다니던 그곳이 지금 얼마나 변했나요? 그렇게 의원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켰나요? 정말 사상 주민을 생각하고 그 지역에 정말 그 좀 낙후된 지역들 거기 발전시키고 싶으시면 더 노력하십시오. 그 지역 발전 위해서 더 좀 그 시간에 좀 더 애를 쓰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 발전하려면 더 앞으로 한 4선은 해서 해야 되나요? 이미 못하신 거 더 하실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사상구 주민분들도 정말 그 정으로 하시기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필요한가를 좀 간절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논의는 사상에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일단 사상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곳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한 곳이니까 윤핵관 정도 되면 나와라. 시원스럽게 나와서 서울에서 더 큰 정치 해달라. 라는 얘기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했잖아요. 혁신 깃발 아래.
근데 그거를 아니 나보고 서울 가래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거절한 건데 이 의미를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어떤 정치적 셈법을 가지는 걸까요? 그렇게 장제원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기존에 뭐 특히 친윤 내지는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눈에 보이게 상징성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20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본인이 살아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산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양분지계인데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처럼 그 지역구에 뿌리 내리고 상당한 지역구의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를 버리고 서울로 가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을 것이고 내가 빠진다고 뭐 국민의힘 아무나 오면 이길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게 그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와 같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두 해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그마치 뭐 15년 정도 됐고 예. 또 이 부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치 이력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친과는 별개로 본인이 지역구를 가꾼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국회 그렇기 부의장까지 때문에, 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전체적인 그 지형으로 볼 때도 내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낫다라는 강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지역 기반을 그렇게 다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걸까요? 최악의 경우.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인데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당심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는 정치인 입장에서 쉽게 내리기 힘든 결단이고요. 예. 더군다나 야당일 때 무소속 출마하는 것과 여당일 때 무소속 출마하는 건 무게감이 달라요. 야당일 때야 뭐 당대표와 사이가 안 좋으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소속 출마했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당일 때 이유 여야 막론하고 무소속 출마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개별 정치인 입장에서 선택하기 훨씬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핵관이. 근데 다만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석에서 또는 기자분들과 통화해서 나 무소속도 출마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 예. 그만큼 나 공천 달라, 자르지 말라라는 일종의 협상력 증대를 위한 어떤 벼랑 끝 전술인 것이고요. 저는 뭐 장제원 의원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어떻게 될지 제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 다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누가 되었건 간에 무소속 출마를 실제 결단하고 결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 국민의힘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수세적인 것 같은데 바로 또 질문 드리죠. 아니 움직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인유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그 답변 듣기 전에 움직이질 않아요. 자, 누구누구 겨냥했었습니까? 영남의 스타 의원들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야, 나 스타 아니야. 그건 그냥 권고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중진 의원님들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 이런 권고 차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니, 뭐 권고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근데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움직이면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잘 계산을 해보면. 아, 그래도 참 큰 결정했네.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시간 끌고 버티다가 흔히 말하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오래 몸담았던 지역구와 이별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인생에서 여러 고민이 깊어지겠죠. 저는 그 타이밍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결론이 같다면 우리 모두가 또는 힘을 많이 가지고 이 당에서 혜택을 오래 누린 분들이 희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국민적 여론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그 누구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국민 여론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직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 여론이 혁신이 편이면 그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고 버티려고 하지만 이 돌아간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지 결단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는 것은 뭐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랑 늘 회의 같이 하는 옆에 앉으신 분인데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혁신이 뭐 하나 했는데 중진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반응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화가 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일 답답한 사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은 안 하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렇지만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 매를 들겠대요. 매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독약이 나옵니다. 독약. 이 반발하면 독약을 쓰겠다? 어떤 독약일까요? 오늘자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친윤 험지 출마 반발에 독약 쓰겠다. 의사 선생님이 독약 쓰신대요. 독약. 어떤 독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 취임해서 일성이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약을 먹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의 처방전을 봤더니 처음에 이제 통합하고 희생하고 뭐 쇄신과 변화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예. 그렇게 이제 3종으로 구성된 처방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처방전을 내면 뭐합니까?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약발이 들겠습니까? 들질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아니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왔겠느냐. 지금 이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뭐 내년 총선에서 폭망하는 것은 뭐 당연지사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으로 2달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런저런 처방을 냈는데도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극약 처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2달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것을 예정되었던 이 위원회를 조기에 해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극약 처방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내지는 그간에 이제 뜸뜸이 나왔던 이러한 압박 같은 것이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처방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가면 의사가 지금 독약을 쓴다는 게 다른 사람은 독약 쓰면 안 되죠. 근데 의사는 독약을 쓸 면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약을 쓰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 위원장이라는 면허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 말 이렇게 안 되면 나도 못해. 나 처방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6면 보시죠. 자,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얘기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의 이름을 빌려서 친윤, 중진, 불출마 등 희생 안 하면 조기 예산 검토. 자, 희생 여러분 안 해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조기 종료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예 밝혔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그냥 갑시다. 떠납시다. 배수해진을 치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혁신위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제 불출마 선언이나 희생을 강요한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누구도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 이러면 즉답을 피했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주말에 4,200명이 모인 산악회 일정 소화하면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혁신위 조기 종료는 강수를 두겠다는 인 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혁신위 내부에서도 지금 동력을 잃는 것보다 활동을 조기에 접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요. 인 위원장은 직접 당내 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불출마, 험지 출마 결단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또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혁신위 해체 논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예. 혁신위가 당을 압박하는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셈이죠. 저는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혁신위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면서 아마도 권고 사항이었던 중진이나 뭐 친윤 불출마를 좀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그럼 그때는 권고는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선택인 거지만 안건으로 올려서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공천 룰이 되어버리거든요. 아하.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다듬어야 되긴 합니다만 어허. 그러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혁신위가 이 당에 대한 강한 혁신 압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제가 별로 잃을 게 없는 처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영선의 원해니까. 예.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지도부 내에서도 젊은 최고위원들,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청년층에 속한 최고위원들은 혁신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허. 호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지금 모습 압박 주고 이런 게 오히려 그 긴장감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안건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저희는 내부적으로 혁신위 안건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혁신위에서도 더 과감하게 또 마음껏 국민 여론만 살피시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따져보죠.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혁신위원장이 나왔잖아요. 이 사실 혁신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발하는 사람들과 혁신위원장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어쩌면 이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 계속 앞장서서 나간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도 윤 대통령한테 직접 반발 못해요. 혁신위원장과 아마 싸울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은 인재 영입위원장과 인재 발탁위원장이 다 이재명 대표예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싸워야 돼요. 물론 옆에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는 지지층이 있어요. 뭐 이분들한테 잘못 배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도 지금 총선 출마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당내 반발하는 세력과 직접 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직접 싸우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재영입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당대표가 했던 것이 민주당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그 추천 같은 경우도 뭐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는 그 장예찬 그 최고위원과 굉장히 의견이 같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청년이라는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60일 그 임기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임기 마지막 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선물, 네,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산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알아챌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뭐 비례 50%의 청년을 하겠다. 그리고 당선권이 가능한 지역의 청년을 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출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처럼 국민의힘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인유한 위원장 처음에는 제가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 없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말했던 대로 착착착 잘만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의원들이라든지 뭐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물론 불출마 같은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은 뭐 출마 생각이 없다고 저는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권한을 포기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두렵대요. 저 말대로 가면은 안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렵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정치인들 얘기는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젊은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수도권 큰일 난다. 조선일보 기사 보시죠. 3면 기사입니다. 수도권 출마자들 민심 너무 춥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지금 김기현 체제로 총선 이길지 걱정됩니다. 수도권은요 영남이랑 달라요. 이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민심이 안 좋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수도권 출마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 40에서 50석 이상 나라가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요. 기상청 기온보다 체감 한파가 더 춥듯이 수도권 민심이 정말 안 좋다며 당 분위기를 쇄신할 타겟책이 절실하다고 했고 혁신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현 김기현 체제 총선 승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 짧게요.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 뭘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걸까요? 인유한 혁신위가 뜬 것이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대패한 이후에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지목을 했었습니다만 예. 김기현 체제는 그냥 가고 임명직들 바꾸는 2기 체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유한 혁신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기로 상당히 여론의 관심을 끌고 아젠다를 또 흡수해가지고 여론의 중심에 섰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개인기에 기대서 이거 시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아까도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시기, 그 순서가 지금이에요.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걸 걱정하지 말고 소화제를 먹어가면서라도 지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실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대승적 차원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뭔가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시점. 저는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어떤 결단을 좀 내려주시는 게 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인의 언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린 X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죠. 근데 송 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과거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경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게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강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수사 방해가 그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돼. 정신 나갔네. 한동훈 장관님. 예. 참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죠. 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자, 송영길 의원이 어린 X라고 하자 한 장관은 송영길 의원 같은 운동권이 정치를 후지게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역시 같은 운동권 출신인 민영배 의원이 끼어든 거잖아요. 네. 민영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한 장관을 겨냥해서 이런 어이없는 XX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 의원은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며 제목 XX에는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도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이 어린 X라고 격한 표현으로 비난한 데 이은 2차 공격인 셈인데요. 예. 한 장관에 대한 지금 야권 인사들의 비난 수해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정치를 후지게 하는 건 한동훈 같은 XX다. 정치를 후지게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얘기를 민영배 의원이 했어요. 정치를 후지게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막말 수위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발화의 자격도 없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으로 측근 현역 의원이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정에서 돈봉투 돌렸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꼼수를 펼쳤던 장본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가 후진이 뭐니 하면서 뭐 막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이분들 다 586이거든요. 30대 때부터 기득권이 되어서 30년을 이 정치의 정점에서 소위 말해 해먹은 분들입니다. 누릴 대로 누릴 분들의 이 말년이 한참 어린 후배 장관에게 막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제 586들 정말 단체로 짐 싸서 집에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송영길 전 대표나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86. 처음엔 386이었습니다. 근데 40대 486, 이제는 586. 컴퓨터도 386, 486, 586이 있었는데 686은 들어보셨나요? 펜티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회 농락한 위장 탈당 의원이 내로남불 정치 운기한다. 지금 다른 건 모르고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썼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국회를 농락한 장본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1년 뒤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 다시 지역위원장 맡고 다음 총선에 또 나가잖아요. 그게 꼼수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자격이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586, 그러니까 86 정치인들에 대한 욕을 가장 앞장서서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이 모인 민주화 운동 동지회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한때 민주화 운동의 유명 인사였던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또 자신은 민주화 운동 경력을 활용하여 30대 국회의원을 해놓고 50대 장관에게 어린 X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런 극도의 내로남불 발언은 타락한 정치인의 발언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송 전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정 의원은 386세대의 도덕적 우월감과 기득권 의식에는 새삼 기가 질린다며 40대는 50대는 운동권 정치인들 앞에서 고개 들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세력은 지난 30년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와 비리에는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연대 출신이고요. 민영배 의원은 전남대 출신 운동권입니다. 이러면서 이 운동권 민주화 세력의 중심에 섰었지만 그 논란은 지금 결국 86 운동권 청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우리가 뭐 세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나라든 뭐 세대 갈등이나 뭐 세대로 인한 차별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나이로 인한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언어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존댓말 이렇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민주당을 처음에 선택하고 20살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선배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네, 그게 바로 지금의 386, 586이 되신 그분들이죠. 사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 이런 구도라기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니즈를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떤 이념이나 뭐 철학이나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정말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누구고 그런 정치인이 누군가라는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젊은 세대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과거의 그런 이념보다도 벗어나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트랙티브한 거, 그러니까 좀 매력적이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또 받고 있기도 하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청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치인도 사실 많이 없고 그런 스타 정치인도 없고 그리고 그 386 선배들이 그런 청년 정치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예.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좀 기회가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말 우리가 뭐 100년 정당, 뭐 미래의 정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선배분들도 미래 후배들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때문에 최진영 변호사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 화두이기도 해서 86 정치인들 저도 86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그분들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전두환 노태우가 쉽게 말해서 화염병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넥타이 부대에 그 시장 상인들 묵묵히 그 자리 지켜줬던 분들 그분들 화염병 던질 때 뒤에서 구호 외쳐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타도된 거예요. 근데 그 과실은 지난 20년 동안 저분들이 586 정치인들이 다 거의 가져가다시피 했어요. 무슨 대학을 무슨 그런 자녀들 대학 문제까지도 요즘에는 뭐 거론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 지금 이제는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수 세력 중에 이제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탑으로 좀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민주화했는데 지금 이 86세대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어떤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바라는데 결국 민주화 세대에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금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다가오는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시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치 살아남은 공룡처럼 지금 본인들의 어떤 퇴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음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심판을 함으로써 한 세대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어떤 그런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구태적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퇴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분들도 사실 80년대 정치할 때만 해도 기존 정치권들을 정말 치열하게 비판하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운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 송영길 전 대표 얘기했다면 당시 이분도 80년대 학번이고요. 이분도 86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뭐 직접적으로 출마는 안 했지만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다 총학생회장 출신의 정치권 여의도 가서 정치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은 한동안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신한테는 정치적 DNA가 없다고까지 했어요. 박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정치권에 직접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 조국 전 장관의 허물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자, 재판 열리는데요. 미국에 있는 증인을 지금 출석시켜야 된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떤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인데요. 원래 어제 재판은 원래 지금 본 재판이 준비 중인데 이 새로운 증인 때문에 새로 공판 준비기를 열어서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예.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1심에서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야, 그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한국 법정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변호인은 맥도날드 교수가 본인이 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내년 2월에 관련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재판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내년 2월에 이 한국 법정에 오겠다는 소리인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미 증인을
증인을 다 채택하고 공판을 마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자, 진희용 변호사님, 이게 어떤 전략이에요,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이죠. 내년 총선이 이제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민식 본인 그 딸 같은 경우에도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고 또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거의 비슷한 공소 사실도 유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어떤 그 재판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전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미국에 있는 교수를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결국 증인을 하려고 하면 입증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증거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전화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문제를 받아서 엄마 아빠가 풀어가지고 보낸 그게 어떤 핵심인 것이지 학교에서 미국에서 평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내고 그 사실은 공소 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결국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에 받아준다 하면은 결국 그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이 내년 총선 이후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걸 채택을 거부를 해버리면은 결국 총선 전에 2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만약에 유죄가 난다고 하면은 1심에 시형 2년이 나온 것처럼 2심 법정에서는 구속될 가능성 이 부분이 높다 보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서 총선 이후로 이 사건의 어떤 그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밖에 읽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요즘 계속 정치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자, 이러자 민주당은 진짜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마 안 하실 것입니다. 당과의 소통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 조국 장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지역구로 바로 나갈까요? 그것보다는 정당을 만들어서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총선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문제,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그 문제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대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 병립형 회기. 자, 병립형은 옛날처럼 내가 원하는 정당 꽝 찍으면 되는 거고 준연동형은 지난번에 막 정당들 한 장에도 안 들어갔었잖아요. 투표용지. 그 긴 투표용지. 거기에다가 막 10몇 번이야 여기는. 뭐 이러면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자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바꾼다고. 안 고칩니다. 지금 선거 5개월 앞두고. 그런데 여기서 조국 비례 위성정당이 나와?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아닌 거야? 민주당이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 연동형제를 유지하게 될 경우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경우 조국 신당을 사실상의 위성정당화해서 정책 연대나 이후의 합당까지 내다보고 이 연동형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조국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이나 입시 비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민주당 총선에 마이너스가 될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제 관련된 협상을 놓고 조국 신당 변수까지 등장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됐을 경우 그럼 비례 신당 대신 조 전 장관이 특정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그것대로 민주당이 그러면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인가, 후보를 내더라도 조 전 장관과 단일화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만만치 않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조추송 문제, 조국 추미애 송영길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박지원,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와요. 젊은 층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 네, 저는 늘 얘기하듯이 2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7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그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느냐. 그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아마 민주당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셨죠. 그래서 뭐 민주당으로서의 어떤 뭐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조국 사태 이면에는 그 검찰권의 오남용이 있었고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해소되는 것이 뭐 본인이 바라는 바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수원지검에도 전국 18개 지검 중에서 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1위라고 합니다. 18.8%가 있는데 그만큼 어떤 검찰의 그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지금 뭐 특히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 시민들의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정치권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염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즘 요양병원에 입원들 많이 하시죠? 뭐 의사가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효과 있는 약 그런 거였을까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결국 환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의사한테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2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경찰이 최근 이 병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몇 년 전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단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과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가족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위절제 수술을 했다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안은 맞습니다. 생명을 위협한 수준의 투약량에 대해서도 의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는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면 의료사고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살인사건이래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번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 사고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라면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그런 의료 지식을 활용한 행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고의가 있었다고 본 데에는 다른 어떤 의료 사고와는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지식을 이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있대요. 지금 법원은, 경찰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는요. 의사가 기소됐을 경우에는 과실치사, 그러니까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의료 사고였다고 봐서 징역 1년 선고됐을 때도 과실치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전에는 뭐 살인 방조 혐의로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에 대해서 방조 혐의까지는 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병원장 얘기도 들어보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결국 의료 치료를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 결코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살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고의를 넘어서 통상 동기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으로서는 내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살인을 해야 될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다른 뭔가 어떤 그 말은 못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지금 그 서울 서부지방 그 법원에서 그 살인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있던 이 그 의사에 대해서 살인죄를 그 적용할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몇 년 전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보람의 병원 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연명 치료를 중단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뗀 그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으로서 의료계가 굉장히 크게 반발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과 검찰로서는 정말 명확한 어떤 그 증거가 없이 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각종 사기 혐의로 논란 빚고 있는 그 남현희 씨의 옛날 애인이라는 전총조 얘기인데 요거 오늘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죠. 야,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아시죠? 작년 8월에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이 됐었대요. 전총조가.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전총조 씨 지금 이전의 사기 전과로 인해서 2년 3개월 복역했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언제 출소했는지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출소해서 벌써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형량대로라면. 그렇죠. 바로 2022년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뭐 주요 경제인 등 이제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 단행했는데 아니 이 중에 전천조 씨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사실 전 씨는 이때 사면 이전에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고 또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들이 가만히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면됐다고는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바로 또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죠. 야, 참. 그러니까 이 광복절 특사가 어찌 보면 이 남현이라는 또 다른 뭐 피해자, 뭐 공범인지 여부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은 요거 봐라 이게 되네 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심지어 전총조가 이번에는 또 중국에 뭔 학교를 설립한다는 사기를 쳤었어요. 맞습니다. 전총조를 상대로 한 17번째 지금 고소건이 경찰에 제출이 됐는데 한 부부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이 부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7월 그렇게 되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죠. 먼저 SNS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오프라인 만남이 이어지는데 자신이 또 그 말하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외자다 하면서 우리가 재벌 3세 투자 모임이 있다. 여기서 하는 투자에 같이 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바로 그때 이제 중국의 학교를 설립하는 거다. 그런데 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1.5배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요? 아니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계속 설득을 해서 본인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돈 2천만 원에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한테 꿔서 9천만 원 꿔서 1억 1천만 원을 전 씨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겁니다. 야, 전 씨 엄마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11월에 이제 수익금 주겠다고 했어요. 11월이 됐지만 당연히 수익금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계속 만남을 미루고 날짜를 미루다가 지난해 12월에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아니고요. 위장, 말하자면 극단적 선택마저도 사기극으로 그런 극단적 선택 사기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하니까 돈 못 드립니다. 저 극단적 선택했어요. 그런 것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파도. 이 정도만 하죠. 자, 다음은요. 부인을 진짜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그걸 늘 한 20년, 30년 전부터 그 아내의 이름만 부르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지금 아프시답니다. 어느 가수의 부인일까요? 이 가수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사는 게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인생을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네, 옥경이가 태진아 씨 부인인 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과 함께 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요. 부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옥경이 노래가 벌써 34년 됐다고요? 1989년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34년 동안 옥경이 하니까 전 국민이 정말 태진아 씨 부인 이름을 아는데 사실은 이옥형이에요. 옥형인데 옥경이. 뭐 노래 이제 발표하면서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장모님이 네. 본인 딸을 맨날 옥경아 이래서 사실은 태진아 씨도 옥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옥형인데 옥경아. 네, 혼인 신고할 때야 옥경이가 아니라 옥형이네 알게 됐는데 네.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피장파장입니다. 태진아 씨 본명도 조방언 씨인데 옥형 씨도 혼인 신고 할 때야 본명이 따로 있구나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서로 본명은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사십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 사진 보니까 부인이 좀 괜찮으시다고요? 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치매 투병 중이시래요, 아내가. 옥경 씨가 태진아 씨의 얘기로 지금 부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한 5년 전서부터 치매를 알았는데 한 1년 반 전서부터는 좀 속도가 좀 빨랐었어요. 지금은 또 뭐 약도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하고 있고 병원에 또 뭐 입원됐다가 또 퇴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수도돼 있는 상태예요. 어이구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네요. 어느 한 곳에서 다행이에요. 예. 제가 느낄 때 더 이상 나를 잊어먹지 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당신 노래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다.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사모님을 위해서 만든 노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직접 목욕시켜주고 하다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없을 때는 또 이루가 시켜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를 한 50% 정도 저를 이렇게 찾으면 또 나머지 50%는 이루 찾고. 자, 그러면서 요번에 그 아내에게 처음에 옥경이로 떴잖아요. 나에게 태진아라는 가수를 만들어준 저 부인한테 지금 아프니까 또 그 마음을 전해주는 또 다른 노래로 지금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신곡, 앨범 표지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으셨다고 합니다. 저 곡을 녹음할 때 아내분도 함께 오셨는데 태진아 씨가 눈물이 나서 이틀 동안 녹음을 못 하셨다고 해요. 다음에 녹음할 때는 아내에게 오지 말라고 하시고 혼자 녹음했다고 하시는데요. 아내분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번에 새났던 신곡인데. 울고 있네요. 인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저 노래 부를 때는 감정이 다른 때보다 더 이입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르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내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자, 그런가 하면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전해진 방송인 박지윤 씨가 최근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혼 관련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방송인 박지윤 씨가 최동석 아나운서랑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어요. 두 사람이 이제 사내에 입사 동기로 사내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원앙 부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중도 이제 좀 놀라시고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럼 왜 이혼했대 하면서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소속사가 얘기를 합니다. 박지윤 씨 소속사가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소속 연예인 을 위해서 이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항고했을 뿐인데 너무 악의적인 글들을 쓰는
그런 거를 게시하고 유포하는 사람들 다 증거 모아서 이미 고소장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소할 거고 한치의 어떤 협의도 선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헤어졌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이 두 커플 말고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11월만 되면 11월 괴담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예전에 보면은 서영춘 씨도 11월 1일, 유재하 씨도 11월 1일, 또 김현석 씨도 11월 1일에 사망을 했고 아이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뭐 개그맨 양종철 씨, 또 김성찬 씨는 어떤 뭐 해외에 탐험하러 갔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이게 다 11월이에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 괴담하는데 요번에는 좀 이제 어떤 사망 이런 이제 경우도 어떤 김태민 리포터도 있긴 했지만 연예인들 가운데는 예. 파경이나 결별이 많은 겁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박지훈, 최동석 이 부부도 이제 파경을 맞았고 예. 또 누가 있어요 지금? 배우 탤런트 정주현 씨도 또 사실 결혼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서 사실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렇게 뭐 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사실 류준열 씨 그리고 해리 씨가 굉장히 지금 공개 열애가 만 6년이거든요. 7년 차 굉장히 두 사람 연애 공개 열애 잘해오고 있다 했는데 지금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11월 달에 몰려서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